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9주차입니다. 벌써 이제 반 정도가 지난 것 같네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8주차, 9주차라서요. 일단 책은 8장의 원핵생물, 진정세균 영역과 고세균 영역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213쪽이고요. 네, 같이 이번 시간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도 이렇게 진핵생물, 원핵생물에 대해서 좀 살펴봤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아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동물이나 식물과는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옛 생물학자들이 세균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이것의 분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동식물 분류에 사용했던 개통 발생 체계에 근거하여 세균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버지 편람의 초기 판본에서는 세균의 형태, 염색 방법, 내생포자의 유무, 기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몇몇 특징 등을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체계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었지만 그 한계는 명백했다.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은 마치 날개가 있다고 해서 박쥐와 조류를 같은 분류군으로 묶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분자생물학 지식이 축적되면서 버지 편남의 최신판에서는 개통 발생 체계에 따라 세균을 분류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이제는 세포 내 기생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리케차 속이나 클라미디아 속을 같은 분류군으로 묶지 않는다. 클라미디아 속의 종들은 이제 클라미디아 문에 포함시키지만 리케차는 이와는 유형관계가 먼 가변세균 문의 알파 가변 세균강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일부 미생물 학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나 이런 변화는 중요한 차이를 반영한다. 분류 방식의 변화는 주로 rRNA 서열의 차이에 근거하는데 이는 모든 생물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변이가 발생하는 속도가 매우 느린 유전자이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스트랩토코커스 파이로젠스와 같이 환자에서 분리한 병원성 세균은 신속하게 동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실에서 세균종의 동정은 그런 면색과 형태 분석에서 시작된다. 자, 앞장에 대해서 좀 읽어봤고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제 균은 스트랩토코커스 파이로젠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요것은 간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4쪽이 나오네요. 214쪽은 미생물 뉴스인데요. 갓난 아기 머시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역 병원의 신생아 전문의인 워커 박사가 태어난 지 48시간 된 여아 머시를 검진하고 있다. 머시는 39주 만에 정상 분만으로 태어났으며 모든 면에서 건강한 아이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 이틀 사이에 급격히 나빠져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야만 했다. 머시는 기운이 없고 호흡곤란을 겪으며 체온은 35도. 그러나 허파에는 이상이 없었고 심장검사 결과도 정상이다. 워크 박사는 머시 어머니와 이야기한 결과 머시 어머니는 적절한 산전검사를 받았으며 다른 의학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워크 박사는 척수 천자를 해서 척수액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워크 박사는 머시가 수막염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냈다. 정맥혈을 배양하여 세균을 검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세균성 수막염, 일으키는 두 종의 세균으로는 나이지리아 메닌자이티스 그리고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가 있고요. 워커 박사는 실험실에 머시의 뇌척수액과 정맥혈의 그람 염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진은 머시의 정맥혈을 그람 염색한 세균이 되겠고요. 생각하고 있는 원인 목록에서
바꿀 만한 것을 이 결과에서 발견을 했을까 하고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머시의 정맥혈을 그람 연속하자 적혈구 사이에 그람 양성구균이 보였고, 머시에게 수막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종을 동정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이 구균을 혈청 한천 배지에서 배양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혈액 한천 배지와 그람 염색 결과를 통해서 감염균은 베타 용혈성 연쇄장 구균임을 알았고, 워크 박사는 어떤 스트랩토코커스 종이 머시에게 수막염을 일으켰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 배양액의 란스필드 검사를 실험실에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B형 란스필드 항원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진단은 B형 연쇄상 구균, B형 연쇄상 구균인 스테프코커스 아갈레티즈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머시의 어머니가 임신하였을 때 B형 연쇄상 구균에 대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워커 박사는 머시의 어머니도 재검사 받아볼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 B형 연쇄상 구균, 이것은 주로 장내나 생식기에 서식하는 정상 위생물 상의 일부나 면역 능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B형 연쇄상 구균의 이한 감염은 1970년대 신생아 세균성 폐혈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 신생아 사망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이 세균은 어머니의 생식기관에 서식하면서 태아를 감소시키고 유산시키기도 한다. B형 연쇄상 구균은 또한 분만되는 동안 태아에게 전염되기도 한다. 이 방법으로는 모든 임산부에 대해 임신 35주에서 37주 사이에 B형 연쇄상 구균 검사를 실시하고, 보인자는 분만할 때 항생제를 투여한다. 머시의 어머니는 임신 중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 결과 그 드물게 나타나는 거짓 음성이었다. 머시는 정액을 통해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감염 증세가 나아질 때까지 10분 동안 병원에 더 있어야 한다. 2주 후에 집으로 돌아온 머시는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기로 자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갓난아기 머시에 대한 뉴스가 나왔네요. 네,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은 고세균 영역과 세균 진정, 세균 영역 두 영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진정 세균 영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박터, 지구 도처에 가장 흔히 존재하며 특히 해양 환경에 많은 미생물 하나가 펠라기박터 유비큐라고 합니다. 이 종은 피쉬 기법을 이용하여 발견한 해양 미생물로 사르가소해에서 처음 발견돼서 사11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펠라기박터 유비큐가 이 속에서 처음으로 배양에 성공한 종입니다. 유전체 염기서열 결정 결과 이 세균은 단 1354개 유전자만을 진단 사실이 밝혀졌고, 마이코플라즈마에 속하는 몇몇 종이 더 적은 수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숫자는 자유생활을 하는 생물로서 매우 적은 것입니다.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세균은 대체로 대사유가 적고 더 작은 유전체를 지니고 있고요. 세균은 매우 작아서 지름이 0.3 마이크로미터를 겨우 넘는 정도입니다. 크기가 작은 최소한의 유전체를 지닌다는 것은 영양물질 농도가 매우 낮은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경쟁적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생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종은 개체수가 생물종 가운데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바다에 특히 많이 존재하며 엄청난 수를 고려할 때 이 종은 지구의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조스페릴리움, 이 속은 농업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미생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대 초지 식물 뿌리와 매우 긴밀하게 연합하여 공생하는 토양세균을 일례로 들 수가 있고요. 이 세균은 식물이 분비하는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그 보답으로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질소 고정은 일부 열대 초본 식물과 사탕수수의 성장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옥수수를 비롯한 많은 온대 식물의 뿌리계에도 분리가 됩니다. 아조라는 접두어는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 속에서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는 없다는, 조는 생물의 합성어로 유래된 것으로 초기 화학 실험에서 양초를 태우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 중의 산소를 제거하면 대부분 질소가 남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포유동물은 살 수가 없음을 발견하였고, 이런 이유로 질소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조라는 접두어가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안 넘기고 계속했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세토박터, 글루코노박터, 이게 이제 나오는데, 아세토박터와 글루코노박터 속은 에탄올을 아세트산에 전환시킬 수 있어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호기성 생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나오는 게 리케차인데요. 리케차는 버지 편남의 초기 판본에는 리케차, 그리고 콕시아넬라, 클라미디아 속에 가까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들 모두 절대 세포 내 기생생물입니다. 포류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리케차는 그럼 음성 막대균 또는 구형 막대균 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리케차는 콕시넬라 속과는 달리 곤충이나 진드기에 의해 사람한테 쉽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리케차는 식세포 작용을 유도하여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고요. 세포의 세포질에 재빨리 들어가서 이분법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대개 배양세포주나 닭배알을 이용하여 리케차를 인공배양할 수 있고요. 리케차는 발진열 그리고 홍반열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고요. 리케차에서 프로와제키라고 하는 것은 유행성 발진 티푸스를 일으키고 이제 전염시키고요. 그리고 풍토병인 발진열을 이제 리케차 타이피라고 하는 게 이제 일으키고, 이게 이제 쥐벌룩이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키산 홍반열은 리케차 리케치에 의해서 이제 일으키고 진드기로 전염이 됩니다. 사람이 리케차에 감염이 되면 모세혈관 투과성이 손상돼서 특징적인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자, A번이 이제 리케차 숙주 세포에서 방출된 리케차 세포가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리고 B번이 리케차가 이제 닭 배아세포에 같은 닭 배아세포 같은 이제 숙주세포 내에서 이제 자라는 모습이고요. 세포 내에 흩어져서 리케차와 세포 핵 안에 단단하게 뭉쳐져 리케차 덩어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리케차 세포들이고요. 이게 요 세포 자체가 이제 닭의 배아 세포고 이게 핵이 여기고요. 이렇게 이제 아예 리케츠 덩어리가 이제 보이고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덩어리 안으로 덩어리처럼 이제 핵 안에 리케차가 완전히 이제 자라는 것이고 세포의 세포질에서 이렇게 감염이 돼서 리케차가 세포를 이제 감염시킨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자 다음은 이제 캘리오박터입니다. 그래서 캘리오박터는 캘리오박터 속에 포함되는 종은 호수와 같이 영양물질 농도가 낮은 수소 환경에서 발견이 되고요. 이들은 세포를 표면에 부착시킨 자루와 같은 구조를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8-2번에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이 나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구조는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에서 휩쓸리지 않고 영양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고 또한 세포의 표면적 대 표피 비율을 높임으로써 영양물질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한 자루가 붙는 표면이 살아있는 숙주라면 이들 세균은 숙주가 분비하는 물질을 영양물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물질의 농도가 유난히 낮을 때에는 자루의 길이가 길어져서 영양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하세균은 이분법으로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지가 않고요. 출하 과정은 효모의 무성 생식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세포가 원래 이제 세포의 크기를 유지하는 동안 쌍눈이 점점 자라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8-3번도 이제 출하세균의 세균이 나와 있고요. 전자현미경 사진이 나와 있고요. 이 세균은 캘리오박터 세균과 마찬가지로 저영양 수소 환경에서 발견이 되고 실험실의 항온 수조에서도 자라곤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캘리오박터와 하이퍼마이크로비움 이것은 뚜렷한 부속 돌기인 프로스테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조비움이고요. 리조비움 속과 브라딜리조비움 속은 완두나 납작콩, 토끼풀 등과 비롯한 콩과 식물의 뿌리에만 특이적으로 감염하는 세균 집단으로 농업 분야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보통 뿌리혹 세균 이라고 부르고요. 뿌리혹 세균이 식물의 뿌리에서 자라면 세균과 식물이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뿌리혹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균이 고정한 대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뿌리혹 세균과 마찬가지로 아그로박테리움 속에 세균 또한 식물에 이제 감염이 되고요. 이들 세균은 뿌리혹을 형성하거나 질소 고정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아그로박테리움은 플라스미드를 식물 세포에 주입하며 이제 이로 인해서 식물의 종양이 이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책에는 이제 바토넬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람 병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가 있고 브루셀라 속은 비운동성의 작은 구형 막대균이고요. 그리고 브루셀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니트로박터 속과 니트로소모나스 속은 질화세균으로 환경과 농업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독립 영양 생물로 무기화합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산화탄소를 유일하게 탄소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바치아 속에 속하는 세균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감염성 세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곤충을 숙주로 하고 숙주 세포 안에서만 내부 공생하는 형태로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균은 통상적인 배양 방법을 사용해서는 검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세균과 곤충의 성이라고 219쪽에도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울바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감염 세균 속이고 1924년에 최초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1990년도까지 거의 알려진 게 없었고 이들은 곤충이나 기타 무척추 동물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체의 형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통의 배양 방식으로 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시커멓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초파리 배아 세포 내부에 서식하는 울바치아,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울바치아이고요. 그래서 곤충이나 다른 무척추 동물 수백만 종 이상의 감염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까지 조사한 동물 중에 75%가량이 이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형동물에서는 이 세균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고 항생제를 처리해서 이 세균을 사멸시키면 선형동물 숙주도 따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일부 곤충에서 울버치아는 숙주 종의 수컷 만을 이제 없애고요. 곤충의 수컷을 감염시키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수컷이 암컷으로 바뀌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번에 보면은 수컷이 울바치아에 이제 감염이 되면은 이제 암컷과 이제 교배가 되면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볼게요. 수컷하고 암컷하고 둘 다 없죠. 감염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자손도 감염되지 않고요. 수컷이 감염된 곤충은 수컷만 감염이 되고 재선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암컷에 감염이 된 것은 암컷만 감염되고 감염된 자손은 안 태어나고요. 감염된 자손이 태어나고요. 둘 다 감염이 되면 당연히 이제 감염된 자손이 나오고 감염된 미수정 암컷은 감염된 암컷 자손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수컷과 암컷은 자손을 정상적으로 이제 낳게 된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진핵생물의 경우 종은 서로 교배 가능한 개체의 집단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와 같은 종 사이의 생리적 격리로 인해서 잡종이 태어나는 것을 막고 각 종의 고유한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항생제를 처리하면 말벌의 한 종이 다른 종과의 사이에서 잡종 자손을 생성하는 것이 발견되는데 이 사실은 을바치아가 곤충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곤충이 을바치아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다른 종에 계속 교배가 될까?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 미생물이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했듯이 을바치아 또한 세포 소기관으로 진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을바치아가 유전자를 숙주세포로 전달할 수 있고 그 유전자가 발현된 것을 발견했고요. 이같이 수평 유전자 전달은 숙주의 새로운 형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바치아의 독성 균주는 숙주세포를 팝하고 터뜨려 결국 숙주곤충을 죽인다고 해서 팝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편으로 팝콘 균주는 모기를 죽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해충에게서 울바치아를 제거하면 암컷 개체수를 줄여서 집단의 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울바치아의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은 연구자료들을 매료시켜서 감염의 진화적 함의에 있어서 울바치아의 상업적 활용을 일으키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알파 가변 세균강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화학 독립 영양 생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질소 화합물을 이제 산화시키는 거가 되겠고 이제 아까 나왔던 화학 독립 영양 생물 중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니트로박터, 그렇죠? 니트로박터가 여기에 이제 속하고 있고, 질소 고정 세균 아조스피리움하고 리조비움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을 아세트산으로 전환시키는 아세토박터, 글루코노박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가변 세균강을 이렇게 이제 도식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요. 베타 가변 세균강입니다. 알파 세균강과 베타 가변 세균은 앞에서 질화 세균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성이 상당히 겹치는데요. 베타 가변 세균은 혐기성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지역에서 확산되는 수소기체나 암모니아, 메탄 같은 영양물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아시디티오 바실러스. 이것은 이제 화학 독립 영양 생물이고요. 황산화 세균입니다. 황순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화수소나 원소 형태의 황처럼 환원된 형태의 황을 황산으로 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스피릴리움, 주 서식처든 담수, 이제 민물이 되겠고요. 나선형 스피로에타는 축사를 이용해서 움직이지만 나성균인 스피릴리움 세균은 전형적인 극편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나성균은 비교적 크고 그런 음성이고 호기성 세균이고, 미생물을 처음 배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현미경사업법 가르칠 때 슬라이드로 주로 이제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페로틸러스. 단단한 껍질을 둘러싸인 세균으로 민물이나 하수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요. 극편물을 지닌 그런 음성 세균들은 속이 빈 사상형 껍질을 형성해서 그 안에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껍질은 보호 기능과 함께 영양물질 축적을 이제 돕는다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화학 종속 영양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벌크 홀더리아. 이것은 감마 가변 세균인 슈도모나스 속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슈도모나스처럼 대부분의 다음은 벌크 홀데리아인데, 감마 가변 세균인 슈도모나스 속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단일 극편모 또는 편모군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렇고요. 이것은 이제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료기구나 약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 세균이 거의 모든 소독 용액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균은 유전적 폐질환자인 낭성섬유종 환자의 호흡기에 축적되는 분비물을 대사할 수 있어서 이들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로 또 이제 남동아시아나 북부 호주의 풍토병인 심각한 유사 비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데텔라도 화학 종속 영양 생물이고 막대균입니다. 그리고 운동성이 없는 호기성이고, 그런 음성 막대 세균은 백일해균,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심각한 이제 백일의 원인균이 되겠죠. 그림 이제 8-4번 8-4번 스피릴리움이 나와 있고요. 이 전자현미경 사진이 나와 있고, 8-5번도 스페로틸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세리아는 이제 그럼 호기성 음성 구균으로 포유류의 점막에 서식을 하고요.
임질을 일으키는 임질균, 고노레아가 있고, 그리고 쌍수막염을 일으키는 수막구균이 있습니다. 메닌자이티디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주그로이 속은 활성 슬러지 시스템을 비롯한 유산소 하수 처리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라면서 거품이 있는 점액성 덩어리를 형성해서 유산소 하수 처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8.6에 그런 음성구균 나이세리아 고노레아가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감마 가변 세균 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책에는 220쪽이니까 계속 잘 보시고요. 책에 나오는 트리오트리첼리스 이게 이제 현재 알려진 세균 가운데 가장 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야토병 병원 원인군인 프란시엘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베기아토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침전층의 산소층과 무산소층 경계면에서 자라는 세균이 되겠고 여기에서 황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요. 황입자를 세포 내부에 축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프란실라이고요. 크기가 작고 다양한 세균의 혈액이나 조직 추출액의 첨가로 강화된 복합해지에서만 자라게 되고요. 야생 토끼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슈도모나스 목은 그람 음성 호기성 막대균이고 구균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이제 슈도모나스 대표적으로 슈도모나스가 되겠죠. 슈도모나스는 그림 8-7번에 나오죠. 이제 슈도모나스 한 쌍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슈도모나스는 일단은 토양과 기타 자연환경에 아주 흔하게 이제 발견되고요. 세포 밖에서 수용성 색소 분비를 해서 배지로 확산을 시킬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녹농균이 있는데 녹농균은 수용성 청록색 색소를 생성을 합니다. 특정한 조건에서는 특히 허약한 숙주에서 요도관 그리고 화상을 입은 부위나 그 밖의 상처 부위를 감염시키고 혈액 감염이나 농양, 수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슈도모나스는 자외선을 받으면 빛을 내는 수용성 형광색소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슈도모나스의 유전체 크기는 진핵생물인 효모와 거의 비슷하고 초파리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종속 영양생물에 비해서 다른 영양생물에 비해서 흔한 영양물질을 이용한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유전자 용량을 활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점을 보완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등과 같이 약물에 다뤄지는 장소에서 슈도모나스가 이제 골치가 아픈 존재인데요. 세척 후에 남아있는 잔류 비누 성분이나 용액에서 발견되는 용기 막의 안쪽의 접착제 성분과 같이 자연에 흔치 않는 특이한 탄소원이 조금만 있어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도모나스의 일부는 산소 대신에 질산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이용할 수가 있고 무산소 호흡인데 유산소 호흡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산출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와 흙에 들어있는 질소원을 많이 이제 소모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모락실라는 결막염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 그리고 아주모나스, 이렇게 나오는데, 질소 고정 세균은 흙 속에서 자유생활을 하고요. 현막이 잘 발달한 계란형의 큰 세균으로 실험실에서 질소 고정을 보여주는데 자주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음 보기 전에 여기 책의 221쪽에 나오는 식물 질병으로부터 샴푸와 샐러드 드레싱까지 라고 해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산업적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면요. 이게 산토모나스는 그라 음석 막대균으로 흑균병이라고 하는 식물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식물의 관다발 조직에 들어가 거기로 운반된 포도당을 이용해서 끈적한 껌 같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모여서 고무 같은 덩어리를 이루는데 이로 인해서 식물에서 영양분이 제대로 퍼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덩어리를 이룬 점성 물질이 크산탄인데 만노스의 고분자 중합체입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사람은 크산탄을 섭취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산탄은 유제품이나 샐러드 드레싱 같은 식품과 콜드크림 그리고 샴푸와 같은 화장품을 걸쭉하게 만드는데 농축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1년에 30파운드 이상의 치즈를 섭취하는데 치즈 1파운드를 만들면 9파운드의 유청이 액산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농무부의 연구진이 유청의 활용 방법을 찾던 중에 이를 크산탄으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냈고 유청은 거의 물과 젖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제 포도당 대신에 젖당을 이용해서 크산탄을 만들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농화배양을 통해서 이제 이용했고 유청을 이용해서 성장하면서 크산탄을 만든 세균이 자라도록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대배양을 통해서 젖당 이용 세균을 분리해서 이런 세균들을 만들어냈고 이제 액체 배지가 있는 플라스크에 옮기고 나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면 유청 액체 배지에 들어있는 플라스크로 옮기니까 이제 점성이 생겨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진이고요.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222쪽에도 이제 예시가 나오는 그림인데 요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22쪽에 이제 나와 있는 외국의 무슨 사례를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갑자기 어떤 제리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증상을 나타내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세균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지 추적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글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기록과 거기에서 나온 세균이 무엇인지 염색을 해서 추적하는 것들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그냥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레지오넬라 균입니다. 레지오넬라는 시냇물과 온수 공급관, 냉각수 타워 등에서 이제 발견이 많이 됩니다.
레지오넬라는 이제 폐렴 유사 증상의 유행병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제 레지오넬라증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걸리게 되면 레지오넬라증 이제라고 하고, 이 원인균 규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들 세균을 처음에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배지로는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레지오넬라를 실험실에서 분리배양할 수 있도록 이제 특별한 배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리고 주로 이제 물에 사는 아메바 안에서도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공급 장치에서 이제 레지오넬라를 다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콕시엘라, 비말이나 오염된 우유를 통해서 전파되고 큐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케차와 마찬가지로 번식에 포유류 숙주세포가 필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곤충이나 진드기에 물려서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점이 리케차와 구별이 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8번이 콕시엘라 이제 그림이 전자현미경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브리오 목입니다. 비브리오 목. 비브리오는 이제 연안 해역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요. 콜레라를 일으키는 콜레라균이 있고 위장염을 일으키는 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혐기성 그리고 그람 음성 막대균이고요. 막대 형태가 살짝 구부러진 형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제 8.9에서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이 있는데요. 콜레라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묽은 설사를 계속해서 이제 탈수증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개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제 위장염 같은 게 이제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내 세균목이 나오는데요. 장내 세균목은 조건부 현기성, 그람 음성 막대균으로 주모성 편모양에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형태는 곧은 막대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장내 세균은 임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하고 동정하는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었고요. 장내 세균 중에 핀브리아를 이용해서 세균이나 점막에 붙을 수 있고 특수하게 분화된 성선모는 세포에서 유전물질이 교환될 수 있게 하며 교환되는 유전 정보로는 항생제, 내성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세균들과 마찬가지로 장내 세균은 박테리오신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생산해서 매우 가까운 세균 종들을 파괴하고요. 박테리오신은 장내의 다양한 장내 세균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에스케리차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장균 이콜라이가 되겠는데요. 사람의 장관에서 가장 흔히 이제 발생을 어, 가장 흔히 서식하고 있는 세균 중 하나로 미생물학에서 가장 친숙한 종입니다. 그리고 대장균의 생화학과 유전학에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콜라의 오이로치 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는 잠재적인 병원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위생 상태가 나쁠 때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는
여러 개의 종으로 나뉘는데 온열 동물을 감염시키는 속이 있고 이제 세균 전부를 실용성 있게 단일 종인 살모넬라 엔테리카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살모넬라균은 적절한 동물에 주입을 하면은 해당 세균의 편모와 현막, 세포막 등이 모두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감염된 동물의 혈액에 이제 이러한 항체들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살모넬라 타이피는 장티푸스를 일으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모넬라증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식중독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겔라가 되겠는데요. 시겔라는 시겔라증을 일으키는 세균성 이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크랩쉘라가 나오는데 토양이나 물속에 흔히 서식하고 있고요.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종류가 많아서 단백질이 거의 없는 음식을 먹는 고립된 인구 집단에서 영양 보충에 활용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한테 심각한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라치아는 붉은 색소를 생성하는 세균으로 잘 알려져 있고 병원에서는 체내 삽입력 도관, 식염수, 기타 원래 멸균 상태여야 되는 용액에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염이나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로테우스. 한천 배지에서 동심원을 그리며 물이 퍼지면서 자라는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편모가 달려 있어서 콜로니의 가장자리에서 바깥자리로 이동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매우 운동성이 높고 떼지어 움직이는 세포로 나타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방광과 상처에 감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8-10번의 프로테우스가 이제 나오는데 주모성 편모를 저렇게 A번처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동심원을 그리면서 바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예시니아 페스티스는 중세 유럽에 이제 대역병을 일으킨 주범이 되겠고 동물과 사람에서 배출되는 호흡 비말로 인해서 공기 전염이 가능하지만 대개 벼룩이 동물 사이에서 다른 동물로 그리고 사람에게 세균을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스테렐라 목이 있습니다. 파스테렐라 목은 운동성이 없으며 사람과 동물에서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파스테렐라 제가 되겠고 폐렴과 폐혈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서는 폐혈증을, 닭에서는 가금류 콜레라를, 그 밖에 동물에서는 폐렴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헤모필러스. 헤모필러스는 이제 헤모글로빈의 X인자로 알려진 햄 작은계의 일부와 V인자를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는 몇 가지 중요한 질병을 일으키는데 어린아이의 수막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되겠고요. 귀의 염증을 자주 일으키는 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기아 토아. 이것은 화학 독립 영양생물, 그리고 프란셀라는 화학 종속 영양생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델타 가변 세균 강입니다. 이제 다른 세균을 잡아먹는 포식 세균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이제 여기에 속하는 세균들은 황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델로비브리오인데요.
델로비브리오는 다른 그람 음성 세균을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람 음성 세균의 외막을 뚫고 주변 세포질 공간 내로 증식을 합니다. 주변 세포질 공간에서 세포는 단단히 감긴 나성균의 형태로 길어지고 한꺼번에 여러 조각이 나면서 편모가 달린 여러 개의 세포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숙주세포가 용해되면서 델로비브리오 세포들이 이제 방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디설포 비브리오. 이제 황의 환원 세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절대 혐기성 세균으로 황산이나 원소 세균의 원소 형태의 황과 같은 산화된 형태의 황을 산소 대신에 전자 수용체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8-11번은 아까 위에서 나오는 델로비브리오가 이제 세균이 이제 나와 있고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세균을 공격하는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12번인데 믹소코커스 목이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세균의 결실 세균이나 활주 세균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세균은 복잡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소세균의 영양세포는 활주 운동을 하여 미끌미끌한 점액성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균을 이동하면서 만나는 세균을 영양 공급원으로 삼아서 대상 세균을 효소로 분해하고 소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많은 수의 세균이 모이면 한 곳으로 뭉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믹소 세균의 결실체가 1번 믹소 포자. 믹소 포자는 적당한 환경에서 포자낭에서 방출된 내성 있는 휴먼 세포이고요. 이게 이제 발화가 되면은 믹소 포자는 발화해서 그런 음성 영양 세포를 형성하고 영양 세포가 분해하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 성장은 믹소 세균은 활주 운동을 하면서 이동해서 점액질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집합 단계,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영양세포는 중심부로 활주해서 집합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적 단계에서 한 곳에 모여서 세포는 다른 세포의 위로 올라가서 쌓이면서 초기의 결실체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믹소 세균이 겹겹이 쌓인 상태에서 분화가 일어나면서 결실체로 성숙을 하게 되고, 결실체의 포자낭 안에서 믹소 소체가 계속 이제 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 가변 세균 강입니다. 가느다란 그람 음성 세균으로 나선형이나 구부러진 모양을 한 막대 균이 되겠고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캠필로박터, 하나의 극편모를 가지고 있고 장질환을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에서는 자연유산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식품에 의해 매개되는 장질환의 원인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는 미호기성 비브리오 균으로 여러 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이제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위암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8-13번에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니 사진이 전자현미경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변 세균에 속하지 않는 그람 음성 세균이 나오는데 그람 음성 세균 중에서 가변 세균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중요한 여러 분류균으로 이제 되어 있고 남세균, 문,
산소 생성 광합성 세균이 먼저 나오네요. 남세균은 독특한 청록색의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한때 남조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진핵생물인 조류와 비슷하고 동일한 환경 생태적 지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조류가 아닌 세균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세균은 산소 발생 광합성을 한다는 면에서는 진핵생물인 식물이나 조류와 같고요. 남세균 중에서는 대기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종류도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질세포라 불리는 특화된 세포가 존재하고 여기에 질소가스를 고정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한 뒤에 이를 성장하는 세포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8-14번 남세균의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A번은 이제 이질 세포가 저렇게 이제 보이고 균사를 형성해서 자라는 남세균하고 이질 세포는 질소 고정 활성을 이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B번은 이제 균사를 형성하지 않은 이제 남세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분법으로 분열을 해서 주변을 둘러싼 글리코칼릭스에 의해서 한데 뭉쳐서 이렇게 또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자색 광합성 세균문 그리고 녹색 광합성 세균문인데요. 가변 세균에 속하지 않는 그람 음성 세균이고요. 산소 비발생 광합성 세균에는 자색 황세균, 자색 비황세균, 녹색 황세균, 녹색 비황세균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자색 광합성 세균문과 녹색 광합성 세균문 이제 광합성 세균을 분리하기가 이제 어려운데요. 이제 광합성 세균은 상당히 흥미로운 생태적 적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세균은 크게 이제 아까 남세균문, 클로로비온문, 클로로플렉서문으로 분류를 하는데 유전적으로 가변 세균과 다른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비온문에 속하는 세균은 녹색 황세균이라 불리고요. 클로로플렉서문은 녹색 비황세균으로 불리고요. 그러다 여기에 이제 그람 음성 광합성 세균 가운데 가변 세균에 포함되는 유전적 특징을 가진 세균들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색 황세균 그리고 자색 비황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세균이라는 이름은 이제 세균이 이제 황화수소를 전자 공유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비황세균을 분리된 세균은 적어도 제한적이나마 광합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지만 산소를 생성하지는 이제 않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이제 물과 환원된 황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8-15가 자색 황세균의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8-2번이 광합성 세균의 이제 특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세균, 녹색 비황세균, 녹색 황세균, 자색 비황세균, 자색 황세균에 대해서 이제 특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클라미디아 문입니다. 클라미디아는 여기 나오는 트라코모나스는 트라코마 그리고 상병과 요도염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균이 되고요.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뉴모니아 그리고 앵무새병을 일으키는 시타시라고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16번 보면 클라미디아가 나와 있고요. 이제 클라미디아 A번에 보면 이제 생활사인데요. 약 48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체가 숙주세포가 있고요. 감염이 이제 되게 되면은
세포에 이제 먼저 부착을 하고 숙주세포가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이제 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면 기본 소체가 이제 요 망상소체가 소포를 이렇게 소포를 싸서 이제 형태가 전환이 되게 되고요. 요 안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망상소체가 다시 기본소체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이게 기본소체가 숙주세포에서 이제 방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고요. 기본은 이제 숙주세포 안에 세포질에서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기본소체, 망상소체, 중간소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플랑크토마이세트문. 마이세트문. 그랑 음성 세균이고 이제 출하 세균으로 세균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는 세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겜마타 업스큘리귤러버스 DNA 주위가 이중 내막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다고 하고요. 전자현미경 사진이 8-13에 나옵니다. 이제 핵양체 안에 핵막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제 이중의 막으로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테로이드 문이 나오는데요. 박테로이드 문은 혐기성 세균의 여러 속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박테리오드는 일단 사람의 장내에서 서식을 하고요. 대변의 1g당 100억 마리에 육박하는 박테리오드 속 세균이 발견이 됩니다. 일부의 세균종은 잇몸 사이 등의 무산소 환경에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랑 음성이고 비운동성이고 내생포자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균에 의한 감염은 주로 깊숙이 찔린 상처나 수술 부위에서 나타나며 장막의 파열로 인한 염증인 복막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사이토파가. 이것은 섬유수나 키틴과 같이 토양에 많은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활주 운동을 통해서 이들의 기질에 밀접하게 부착하고 분해 효소의 활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조 세균문이 나오는데요. 푸조 세균문도 혐기성 세균이고 여기에 나오는 푸조 박테리움 이것은 이제 구강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요. 충치를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늘고 긴 그랑 음성 막대균이고 양 끝이 뾰족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8-18에 이제 사람 장내에 흔히 서식하는 혐기성 막대균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고요. 뾰족하게 생겼죠. 양 끝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스피로헤타문입니다. 스피로헤타는 코일과 같은 형태를 이룬다고 하고요. 특징적으로는 운동 방식에서 나타나는데 외껍질과 세포의 몸체 사이 공간에 있는 2개 이상의 축사를 이용해서 독특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축사의 한쪽 끝은 세포의 한쪽 끝 부분에 부착을 시키고 축사를 빙빙 돌리는 방식으로 코르케마개를 뽐듯이 이제 돌리듯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세포가 회전을 합니다. 이는 액체 속에서 이동하기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세균의 크기로 볼 때 세균이 물속을 헤엄치는 것은 사람이 끈끈한 사탕 시럽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 세포는 1초에 세포 길이의 100배나 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레타 가운데 많은 종류가 사람의 구강에 이제 서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스피레타 중에 트레포네마는 이제 사람에서 매독을 이제 유발합니다. 성병이죠. 매독을 이제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렐리아는 이제 재기열 그리고 라임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입니다. 이게 이제 진딧이나 이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은 세균의 어, 세균, 세균의 오염으로 인한 물을 마시게 됐을 때 사람의 이제 전염이 되고 개나 쥐, 돼지 등의 오줌을 통해서 배출되니까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정기적으로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8-19가 이제 스피로에타 이제 그림이 되겠고요. 나선형 세균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렇게 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막에 이제 껍질, 그 안쪽에 세포체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8-20번은 렙토스피라 이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데이노코커스입니다. 코커스는 극한 환경의 내성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해 널리 연구된 두 종의 세균이 있는데요. 그람 염색을 하면 양성으로 나타나지만 세포벽의 화학적 성분은 일반적인 그람 양성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유난히 이제 강하고요. 일반 세균의 내생 포장보다 방사능에 강한 내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머스 아쿠아티쿠스. 요거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뜨거운 온천에서 분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택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택 폴리머레이즈는 우리가 PCR이라고 하는 실험 기법에서 사용하는 시약 재료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택 폴리머레이즈는 이제 그 세균에서 분리된 효소인데 이게 PCR 반응을 할 때 요게 이제 DNA를 증폭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실험 방법 중에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람 양성 세균입니다. 그람 양성은 크게 GC 함량이 높은 세균과 GC 함량이 낮은 세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후벽 세균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GC 함량이 낮은 그람 양성 세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벽 요 도식화된 걸 보면 GC 함량이 낮은 그람 양성 세균 세포벽이 입고 없고에 따라서 나뉠 수 있고 그리고 내생포자가 형성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내생포자가 형성이 되면 이제 산소 환경, 유산소 환경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클로스트리움 목을 보면요. 절대 혐기성 세균입니다. 그리고 막대형 세균으로 내생포자가 형성된 위치에서 세포가 팽창이 되게 되고요. 내생포자가 열이나 여러 화학물질의 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생포자 형성 세균은 의학이나 식품산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스트리움 중에 테타리는 파상풍을 일으키는 이제 세균이고요. 그리고 보툴리늄은 우리가 잘 아는 보톡스를 만들 때 쓰는 이 보툴리누스의 이제 톡소이죠. 이 보툴리누스가 보툴리늄이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톡소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의학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미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퍼프리겐스는 가스 궤절을 일으키는 균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식품 매개성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피시 있는데 디피시는 장관 내에서 서식하면서 심각한 설사병을 일으키고요.
설사는 항생제 치료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장내 미생물상이 바뀌면서 독소를 생성하는 디피싯이 과다 성장하여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플루피시움. 오랫동안 세균이 반드시 작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세균은 진핵생물이 이용하는 영양물질 수송 체계가 없어서 단순한 확산에 의존하여 영양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결정적으로 세균은 크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홍해에 사는 검은 쥐치의 장내에 공생하는 시가 담배 모양 생물이 1985년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를 원생동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크기는 확실히 원생동물처럼 보였는데요. 이 생물은 80 마이크로미터에서 600 마이크로미터, 거의 1mm 절반이 넘는 크기였으며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8-22번의 거대 원생 생물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게 8-21번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바실러스 먹입니다. 바실러스는 그람 양성 막대균, 그리고 구균의 주요 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실러스는 주로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막대균이고 토양에 서식하지만 드물게 몇몇 종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실러스 중에 엔시라시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탄저균이죠. 탄저균은 이제 화학 이제 우리가 전쟁에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데요. 탄저병은 소와 양, 말 등의 질병으로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생물 테러에 사용 가능한 매개체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탄저균은 운동성이 없는 조건부 혐기성으로 배양하면 종종 사슬 형태를 이루고 영양세포의 중앙에 내생포자가 생성되는데, 내생포자가 생겨도 세포벽에 부풀어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병원체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8-23번에 이제 바실러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 독성이 있는 독소 결정이 저렇게 이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생포를 형성할 때 세포 내 결정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저기 내생포자와 결정 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식물의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질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실러스 시리우스는 주변 환경에 흔히 존재하는 세균으로 특히 쌀과 같은 전분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균이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바실러스는 질병 유발 특성이 매우 다른데, 분략적으로는 이제 유사해서 이제 변종으로 단일 종인데 이제 변종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타필로코커스가 되겠는데요. 스타필로코커스는 포도송이와 같은 형태로 서로 뭉쳐 자라는 걸로 이제 알 수 있고요. 8-24번 같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해서 황색 색소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병원산 특징은 이제 삼투압이 높고 건조한 환경에서 비교적 잘 자라고요. 콧물이나 피부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햄과 같이 삼투압이 높은 식품이나 다른 생물의 성장을 억제할 만큼 건조시킨 식품에서도 자랄 수 있고요. 햇빛의 항미생물 효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여러 독소를 생산하는데, 이 독소가 신체에 침입하거나 조직을 손상시키는 세균의 능력을 높여서 병원성에 기여하고 있고요. 수술 부위 감염이나 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 내성을 빠르게 이제 나타내서 병원 환경에서 이제 잘 자라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성 쇼크성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구토와 고열, 그리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독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구토와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목이 나오는데요. 이제 젖산 막대균 속, 이것은 산업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젖산 생성균이고요. 사이토크롬계가 이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절대 혐기성 세균과 달리 산소 내성을 지녀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에 비하면 성장이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젖산을 생성하면은 경쟁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해서 비효율적인 대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연세상 구균 그리고 락토 바실러스 속과 유사한 대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25번의 스트랩토코커스 연세상구균 모양이 이렇게 이제 사슬 모양처럼 나와 있고요.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락토바실러스가 이제 책에 먼저 나오니까요. 락토바실러스는 사람의 질과 소장, 구간 내에 서식을 하고요. 젖산 막대균은 사우어 크라우트, 피클, 버터밀크, 요거트 같은 산업적 생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토코커스는 연쇄상 구균 세균이고 그람 양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병원성 연쇄상 구균은 세포 외에 물질을 분비해서 병원성을 나타내고요. 병원성을 제거하는 C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혈전에 피부린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하여 감염 부위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M 단백질 8-26번 그림이 나오는데 용혈성 연쇄상 구균은 연쇄상 구균을 분류하는 유용한 기준 일반 연쇄상 구균과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혈액안 첨배지에 용혈 현상을 일으키는 게 이제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콜로니가 생기면 콜로니 주위에 헤몰라이신 때문에 이제 투명대가 나타나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A번은 이제 그림을 보면 8-26번의 표면 원섬유의 부드러운 층에 M 단백질을 갖고 있는 세포의 단면 이제 보이고요. B번은 N 단백질이 없는 균의 단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해성 연쇄상 구균의 항원성은 A형에서 G형까지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파이로젠스는 성홍열이나 후두염, 단독, 농가진, 류마티스열 등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독성 인자는 세균의 표면에 존재하는 M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M 단백질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이런 독성 유무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테로코커스는 세균은 영양 물질은 풍부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위장관, 질, 구강과 같은 신체 부위에 이제 적응을 해왔고요. 사람의 분변에 다량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손이나 침대, 분변, 에어로졸 등을 통해서 병원 환경을 이제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테리아는 이제 식세포 안에서 살아남고 냉장 온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임산부가 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 유산되거나 태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인데요. 세표벽이 없어 이제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27번에 마이코플라즈마의 뉴모니아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 미생물은 부풀어 오른 위치가 잘려서 나가는 방식으로 분절법에 의해서 증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는 매우 작아서 작고 세포의 부피는 전형적인 막대균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필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가 자유생활이 마이코플라즈마가 가장 이제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실 생활에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실험실의 이제 환경이 깨끗한지 안 한지 유무를 이제 체크할 수가 있고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헤파 필터에 의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 실험실이나 이런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환경에는 헤파 필터, 마이코플라즈마보다 작은 필터가 있는 헤파 필터를 사용해서 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는 스테롤이나 그 밖의 특수한 영양 조건 그리고 물리적 조건을 제공하면 인공 배지에서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니의 지름은 1mm를 넘지 않고 확대해서 보면 특징적인 계란 프라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8-28번이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를 키우면 이렇게 콜로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정말 계란 후라이처럼 이제 생겼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방성균 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시 함량이 높은 그람 양성 세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필라멘트를 형성하냐 균사가 이제 없냐 요거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거에는 분생 포자를 형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균사가 없는 거에서는 항상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마이코박테리움은 호기성, 그리고 내생포자, 비형성 막대균입니다. 속명에 있는 마이코는 곰팡이 모양을 뜻하고요. 곰팡이처럼 사상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항산성 염색과 약제 내성, 그리고 병원성 등 이 세균이 지니는 많은 특징은 독특한 세포벽과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바깥측인 지질 다당층은 마이콜산으로 대체되어 왁스와 같은 발수충을 형성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 세균은 건조를 비롯한 환경 스트레스에 강합니다. 또한 2층을 투과할 수 있는 항미생물 약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물질 또한 2층을 매우 천천히 투과하기 때문에 마이코박테리움 속은 성장이 매우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콜로니를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배양하는데 몇 주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결핵균을 일으키는 결핵균인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가 있고요. 나병을 일으키는 레프레라는 균이 있습니다. 튜버클로시스는 결핵균은 주로 이제 느린 성장을 하는 균과 빠르게 자라는 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결핵균 중에 많은 균이 좀 느리게 자라고 빠르게 자라는 일부의 균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핵균은 이제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도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리네 박테리움 대부분 모양이 다양하고 세포가 자란 단계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네 박테리움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를 일으키는 원인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이것은 이제 프로피온산을 생성하는 것의 특징이 되겠고요. 스위스 치즈를 발효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가드넬리아, 이것은 질염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프랭키아는 리조비움이 콩과 식물의 뿌리옥을 형성되는 것처럼 오리나무 뿌리에 질소 고정 뿌리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스트랩토미세스, 이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방성균이고 토양에서
가장 흔히 분리되는 세균입니다. 8-29번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A번에 보면은 이제 균사를 형성하는 전형적인 스트եպ토미세스 세균이 나와 있고요. 나선형으로 이제 분생 포자를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B번에 보면은 이제 전자염경 사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세균은 이제 무성생식 포자는 공중 사상체의 끝을 형성이 되고요. 각각 포자가 적당한 기질에 떨어지면 발화해서 새로운 콜로니를 형성합니다. 이 세균은 절대 호개성 세균이고요. 세포의 효소를 분비하여 단백질과 다당류, 그 밖에 토양 유기물 등을 분해하여 흡수합니다. 이들 세균이 만들어내는 지오스민이라는 기체는 신선한 토양에서 나는 독특한 흙 냄새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오미세스, 이제 조건부 혐기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구강, 목구멍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균사를 이제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8-30번이 이제 가지 달린 균사 형태가 나타난 이제 액티오미세스가 이제 그림 전자현미경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노카디아. 노카디아는 이제 액티오미세스와 비슷하나 호기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벽의 구조는 마이코박테리움처럼 이제 항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주로 이제 토양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치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세균 영역입니다. 고세균 영역. 이거는 1970년대 말에 독특한 형태의 원핵세포가 발견이 됐고요. 세포벽에는 모든 세균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펩티도글리칸이 없었고, 세균이 공유할 수 있는 rRNA 서열은 진정세균 영역에 속하는 세균이나 진핵 생물의 rRNA 서열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세균 영역으로 따로 분류를 했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 보이는 고세균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해서 보면요. 고세균은 막대형, 구형, 나선형 등으로 전형적인 원핵생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8-31번 그림처럼 이제 이상한 모양을 보이면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람 연색으로 일반적으로 일부는 이제 양성 반응을 보이고요. 일부는 음성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분법에 의해서 분열되는 것도 있고 분절법이나 출합법에 의해서 분열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세포벽이 없는 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세균은 극한 환경 조건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호극성 생물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극성 생물로 알려진 고세균으로는 호염균, 그리고 호열균, 호산균이고요. 호염균은 염분의 농도가 25%가 넘는 이제 그 지역에서 자라고 햇빛에 의해 수분이 증발한 연못과 같은 곳에서 이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열균은 고세균 가운데서 성장 속도가 최적 온도가 80도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특성에서 사는 세균이 되겠고요. 메탄 생성균은 절대 혐기성 세균이고요. 최종 산물로 메탄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미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본 미생물들 말고 지구에 이제 밝혀지지 않은 다른 미생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발전되면서
세균을 분리하고 동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새로 분리되는 세균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티오마가리타라고 하는 게 먼저 있는데 나미비아의 황진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구형 미생물은 감마 가변 세균에 속하는 것으로 지름이 약 750 마이크로메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8.32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굉장히 이제 큰 세균이라고 보면 되고요. 황화수소와 같은 환원된 황화합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작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고요. 수액을 빨아먹는 나무 이를 숙주로 하고 곤충과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182개 밖에 없고요. 그리고 숙주 곤충에서 완전히 기생하는 관계가 아니고 숙주에서 일부 아미노산도 공급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치 이 세균은 예전에 포유류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제 세포 소기관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처럼 이 세균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PCR 같은 검사 이제를 그 유전자 이제 증폭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1g의 흙 속에 거의 만여 종의 세균 종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많은 세균들이 동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배지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배양이 되지 않고 특별한 영양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고요. 복잡한 먹이사슬 일부로 존재해서 특수한 성장 인자를 공급해주는 다른 미생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적으로 또 배양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걸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 세균의 이제 특징이라던가 뭐 생태학적인 역할, 대사를 이해해야지만 이제 배양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원핵생물에 대해서 봤고요. 이 책은 원핵생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씩 내용을 다룬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진 않지만 여러 원생생물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이제 이름이 좀 어려운 애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공부하다가 이제 또 궁금하신 것들은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뭐 학습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